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을 송환하기 위한 전세기가 오늘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국내로 도착하는 시각은 내일 오전으로 예상되는데 현지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효정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한항공 전세기 K9689편이 예정대로 저녁 7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5시간 뒤인 내일 새벽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지 유치장에 구금 중인 한국인들이 전세기 탑승을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전세기가 예정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당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협의 상황에 따라 도착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구금된 60여 명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인 범죄단지 단속대에 적발된 사람들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람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발한 전세기에도 이 충분한 수의 한국 경찰 인력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도착한 뒤엔 삼엄한 감시 속에 수갑을 찬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한국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밝힐 현지 경찰과의 공동 부검이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경찰은 주말쯤 수사관들을 출국시켜 부검을 직접 지켜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추가 범행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공공장례식장 겸 화장시설인 턱틀라 사원입니다. 지난 8월 초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사건 이후 2달 넘게 지났지만 수사 협조가 늦어지며 시신이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캄보디아 측이 뒤늦게 공동부검을 승인하며 비로소 진척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 내부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캄보디아 측과 공동부검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동부검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캄보디아에 수사관을 보내 박 씨의 시신을 현지 경찰과 함께 부검합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20일이나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검은 국과수 주도로 이뤄지고 경찰청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도 조만간 출국해 참가할 예정입니다. 사망 원인은 물론 장기 적출 여부를 비롯한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검이 끝나면 시신은 화장해 국내로 운구됩니다.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이끈 모집책과 배후 조직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집책 홍모 씨는 구속돼 다음 달 초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은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분석해 홍 씨의 배후 조직을 특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로 간 청년이 살려달라며 가족에게 전화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사흘 만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던 2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신고를 접수한 뒤 출입국 행적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현지 경찰에 현장 출동을 요청해 구조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달 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한국에 입국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프린스 그룹으로 개명해 활동하고 있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단지로 꼽혔던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범죄의 배후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는 한국인들 대부분은 국내에서 온라인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와 또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결문들을 살펴봤더니 현지에서 협박이나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해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대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주로 사기인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입니다. 이들은 현지 범죄단지 단속 중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범죄 조직에서 중책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법원은 캄보디아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대포 통장까지 공급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역할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 B씨도 비슷한 시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뜯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사례처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에 속았고 감금당했다고 호소해도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엔 예외가 없었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에서 계좌 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자신의 행위가 실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더라도 자유가 완전히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송환되면 이들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이나 감금, 범죄 연루 정도가 심하다면 이 실형 5년,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캄보디아 추방 한국인들의 각종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대부분은 감금과 같은 피해와 상관없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2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무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반대했던 건 물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도 없었다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계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알 수도 없었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법원에서 중계를 허가해 모든 과정이 녹화됐는데 이 전 장관은 직접 발언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에 다음 기일을 열고 실무자 등을 불러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내란 특검 조사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3번째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이미 3달 넘게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첫 재판 뒤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벌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씨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은 최상병 특검 수사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최상병 사건 전 최소 3차례 이상 술자리를 가지고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했다는 지인들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직후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활동을 암시했던 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씨.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호정이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간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모른다고 하셨죠? 여전히 모르십니까? 네. 하지만 특검은 두 사람이 최상병 순직 전에도 서울에서 만나 함께 유흥을 즐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YTN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A씨로부터 더 자세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과 E씨는 지난 2022년 7월에서 9월 사이 최소 3번 이상 함께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번은 A씨도 동석했는데 이 자리에는 배우 박성웅 씨도 함께였습니다. E씨가 뒤늦게 등장한 임 전 사단장을 직접 소개했고 우리 성근이라는 호칭까지 있으며 각별한 사이를 과시했다는 게 A씨 기억입니다. 또 E씨와 임 전 사단장이 조만간 있을 박성웅 씨 아버지 팔순잔치에 함께 참석하자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말은 다른 관계자들 기억과도 일치합니다. 박성웅 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를 만나 식사했다고 인정했고 술집 관계자도 임성근과 이종호를 봤다. 두 사람이 팔순잔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여기에 더해 이 씨가 지인들에게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관계를 과시했다는 복수의 진술 역시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씨와 임 전 사단장은 여전히 일면식도 없는 사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박성웅 씨 등과 비슷한 시기 만난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임 전 사단장도 근거가 전혀 없다. 저희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말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여러 정황을 확인한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남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 거래로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민특검은 논란이 된 회사에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를 받아 3, 4천만 원가량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주식을 1억 3천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민특검이 주식을 판 이후 분식 회계가 적발돼 매매가 정지된 뒤 코스닥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이 불거졌다며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라면서 정권과 개딸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한 민특검의 진짜 모습은 도적 법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혜룡 경정에게 팀장으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지검은 백경정이 이끄는 5명 규모 백혜룡 팀에게 독자적 판단 권한을 주고 기존 합동수사팀과 교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합수팀은 백경정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일 수 있는 외압 사건을, 백혜룡 팀은 이를 제외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고 각자 임 검사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이 비주택의 담보 인정 비율 LTV가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지 허가구역의 비주택 LTV는 70%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시장에 혼선을 준 셈이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40%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같은 날 기자들에게 전한 자료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상가 오피스텔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비주택의 LTV가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주택 LTV는 70%로 유지되는 게 맞는데도 정부는 비주택까지 투어구역으로 묶이는 것처럼 혼동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투어구역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은행 등에 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70%가 적용된다는 해명 자료는 대책 발표 이틀 뒤에야 나왔습니다. 중대한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로 큰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대책 회의는 서로 소통이 된 상태에서 그 경제 상황에 맞게 또 부동산 시장에 맞게 합의된 내용들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발표해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투어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데 대해 서울시가 일방 통보라며 반발한 데 이어 부처 간 엇박자로 잘못된 사실까지 전달하면서 대책 논의 과정에서 소통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가 11호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혼재돼 있어서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연립 다세대에는 모두 16곳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혼재된 연립 다세대 16곳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 사가, 서울숲 푸르지오 등입니다. 은평구 신사동 신화,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 홈타운 단지 내 포함된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3,794까지 오르며 또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며 3,740대로 마감했습니다. 0.4%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3,794까지 올라 3,800통 밑까지 도달했지만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에 밀리며 0.01% 오른 3,748로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장중 최고가인 99,100원까지 올라 10만전자 코앞까지 갔지만 이후 소폭 밀리며 97,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최고가인 47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2.7% 오른 46만 5천 원으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한미 무역 최종 협상에 나선 한국 대표단은 백악관을 찾아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를 비난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하면서 관계부처 수장들이 협상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협상 분위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 미국이 그렇게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와 협상하는 것을 중간 본인들이 아마 점검할 것인데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입니다. 앞서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함께 러셀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50여 분 동안 만나 한미조선협력, 마스가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마스가에서 추진할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OMB가 조선업 이쪽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부처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그 협력이 가지는 그런 의미 이런 쪽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3,500억 달러, 약 2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없자 한미 조선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건 한미 조선 협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한미양국이 협상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00억 달러 선불 투자가 미국의 입장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 설득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에서 총역전에 나서면서 조만간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정감사 5일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전쟁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서로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저격했고 재판 소원 도입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당 해산을 주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12상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의 모임 자체가 내란 동조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통진당은 내란 모임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중독병에 걸려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해산 대상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판소원 제도도 화두였습니다. 최종 시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해 사심제를 도입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의 입법권일지라도 어찌되건 위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국가기관 간의 권한 충돌이 있을 시에 권한쟁의 심판하시죠. 근데 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사심제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못 믿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주는 헌법재판소 한번 믿어보겠다. 이르면 월요일 공개될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재판 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헌재는 일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고 이틀 전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두고 소풍이냐 견학이냐 고성도 오갔습니다. 재판관계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최소한도 존중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이곳이 국회가 국정감사 가서 가는 것을 놓고 짓밟았다고요? 그 사진 누가 찍었어요? 국감장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참석했는데 침묵 속 90분간 증인석을 지켰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달리 김 소장은 관례대로 인사말 뒤 자리를 떴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령이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민주당은 신중한 표정 속 공급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는 장외 공방전도 이어졌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사흘 내내 국민의힘은 강공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렸다면서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하는 건 추방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이다.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말라는 뜻이다. 날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투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 이런 반구, 부동산 대책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대신 불타는 주식시장을 성과로 추켜 세웠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가 코앞입니다.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초강수라고 규정하면서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등 후속 대책도 있다고 홍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야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정할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과 수사 개입 등 검증할 게 많다며 상임위 6군데에서 호출했는데 민주당은 존엄 현실을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스토킹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에 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김현지 일병 구하기, 그게 이번 주 국감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야가 물러서지 않고 이처럼 강대강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중도층 잡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내일 토요일 아침 우리나라로 송환이 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로는 이들 모두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했는데 돌아오면은 바로 체포가 되는 겁니까? 먼저 돌아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전세기를 탑승하는 순간부터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걸로 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우리나라 국외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으로 통상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항공기 안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지금 100명이 넘는 경찰관이 비행기를 타고 지금 캄보디아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국내에 이제 도착하면은 아마 수사기관으로 옮겨져서 조사를 거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내일 아침에 송환되는 이 한국인들은 캄보디아에서 구치소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었으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돌아온 뒤에도 조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일단 대부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단지 내에서 지금 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는 방식.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추방이라고 표현하고 했었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은 크게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치소 안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두 번째는 이민 관련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세 번째는 그 범죄 조직에 붙잡혀 있는 분들, 네 번째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지금 내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의 국민들인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우리 YTN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범죄단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3명 중에서 2명은 지금 폭행으로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런 증언도 이제 들었다고 하던데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은 상당수의 그곳 한국인 범죄단지 내에 있는 한국인들 피해자이자 범죄자인 좀 이중적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감금당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문을 시켜서 아프게 한 다음에 또 회복을 시킨 다음에 또 일을 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금과 고문의 피해자였다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또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그 한국인들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좀 명백하게 좀 가려내야 될 것이 이렇게 피해자였다가 범죄자로 간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돼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대규모 스캠 범죄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유인하고 한국인들을 캄보디아까지 데려가고 또 때로는 거기서 이제 범죄 돈을 한국에서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거에 한국인에게 맡긴 경우도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들,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감금, 고문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아마도 지금 이 소환되는 60명 중에 나도 원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 제가 하고 있는 그 범죄 조직에 애초부터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미 그 감금돼 체포되지 않고 탈출하지 않았을까,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저는 피해자이자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가려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피해자였다,
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좀 감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피의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법원의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주장들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참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5년, 6년, 7년 이렇게 선고된 사례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범죄 혐의들이 대단히 중합니다. 캄보디아까지 한국인들을 유인해서 상당한 규모의 범죄 피해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장기간 감금이 되거나 또 심지어는 뭐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입기도 하고 또 재산상의 피해도 매우 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 피해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것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른바 범단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내 자의에 반해서 가담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정상 참작으로서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리핑을 진행 중인데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5시간 뒤인 한국인 64명이 전 세계를 타고 송환이 된다. 5시간 뒤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10시가 조금 넘은 상황이고 새벽 시간에 우리 전 세계를 타고 송환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국내에 도착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정확하게 조금 더 긴 속보가 들어오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부 합동 대응팀의 김진아 단장 외교 1차관이죠. 5시간 뒤에 한국인 64명이 전 세계를 타고 국내로 송환된다라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오늘 국회에서요, 이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캄보디아가 수사의 블랙홀입니다. 지금 수사가 안 되죠. 실제로 이 캄보디아 ODA 지원 사업이 23년 1,805억 원에서 작년에 4,353억으로 들었어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엄청난 지원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협조도 못 받는데 말이 됩니까? 무책임하잖아요. 2년 3년씩 이 많은 퇴직 경찰관들 돈 관리해가지고 보좌회계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 하나 없이 2년 3년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경찰 정원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왜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난리를 치는지. 네, 일단 오늘 국감에서 여야가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응 미흡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하고 외교부 대응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매우 미흡했죠.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의 이런 한국인들의 감금, 납치 이 신고가 23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두 건이었거든요, 1년에. 근데 23년에 17건,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220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330건입니다. 그러면은 23년부터 조짐이 좀 보였던 거고 24년에는 220건이면 이건 국가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찰청장 입장은 이겁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주재 협력관 3명이 나가 있는데 경찰이 3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23년, 24년 둘 다 거절당했다. 정부가 안 해줬다. 그게 답니까? 이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 경찰을 2명 늘려달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은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나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알리고 아니면 정치권에 알리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주체를 뭔가 책임 소재를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 당의 그 건칠승원이 지적을 했는데 캄보디아 ODA 사업이 대규모로 갑자기 확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건 또 사실 지금 통일교와의 그 연관성, 건진법사의 연관성 여기서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통일교의 수건 사업 중에 캄보디아 ODA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에 대한 ODA가 갑자기 수천억으로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그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는 수출입은행에서도 자기들이 타당성 검사 제대로 안 했다고 자백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수사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거나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ODA 사업을 열심히 해줬다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협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명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 외교부도 왜 방관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는 사실 뭐 경찰청, 뭐 외교부 사실 저는 정치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담당 부처들의 책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뭐 미흡했다 정도로 모면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사건인가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ODA, 그러니까 이제 공적개발 원조 그 금액이 2년 전에 한 1,000억 원대에서 작년에 보니까 한 4천억 원대로 많이 늘긴 했더군요. 작년에 많이 늘어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예. 역설적인 것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은 저렇게 공적 개발 원조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국정감사에서 질타하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행정부는 ODA를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널리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재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ODA 집행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종의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ODA가 늘어난 것은 질타하면서 막상 정부에서는 그대로 집행하자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교적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캄보디아 관광협회에서도 굉장히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돈을 끊는 것이야말로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움직일 만한 요소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외교 관계에 다소 후퇴를 감수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금 집행을 유예하거나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서라도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여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의 현지 브리핑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더 이제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진아 단장이 5시간 뒤에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송환이 된다라는 소식 막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의 재입국에 대해서 장기간 금지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캄보디아 합동 대응 TF를 공식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 양국 경찰관 수사 과정에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 범죄단지 수색 및 한국인 발견 시 구조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양국의 경찰관이 이제 서로 협조를 해서 수사도 하고 한국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제 구조도 하고 이제 그런 방식을 협의를 했다라는 소식 들어왔고, 한국과 캄보디아가 20일 오전에 푸놈펜에서 시신 공동 부검을 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숨진 우리 한국인 대학생과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요. 20일 오전에 수도 푸놈펜에서 시신을 공동 부검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국내 국감,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이 오늘 국감장에 나왔었는데 캄보디아 현지의 경찰 협력관 2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캄보디아 내의 경찰 영사를 우리 대사관 안에 있는 거죠. 대사관 안에 있는 경찰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원 증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전까지 한두 건이던 게 한 23년에 17건 늘어났을 때 그 정도에는 한 2명 늘리는 걸로 좀 사전 대처가 가능했겠죠. 근데 지금 수백 명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으로 충원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최근에 그 캄보디아에서 직접 구출을 해온 박찬대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영사조력법 같은 거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이 외국에 있는 대사관들이 사실상 이 뭐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한국인들에 대해서 안내 역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신고가 들어오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발생이 됐을 때 그때서야 대사관에서 좀 조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영사조력법 같은 거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뭔가 그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인지를 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이 수사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는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이루어져야 단순히 숫자 2명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사관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관 그 주재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협력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명을 늘리는 거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양국이 합동 대응 TF를 공식화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도 공조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인을 발견하면 발견 시 구조를 하는 것을 또 이제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대응? 일단 그런 합의라도 이루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요. 사후 약방문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지금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도 캄보디아 내의 경찰 영사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오늘 우리 언론에 그 캄보디아의 웬치 중에 태자단지 현지 르포가 대거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적어도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건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인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범죄 단체는 이미 캄보디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으로 나간다는 관측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즉 캄보디아에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이 들이닥치게 생겼으니 풍선 효과로 제3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캄보디아의 영사 인력을 늘리든 또 경찰 협력관을 늘리든 결국엔 다른 공관에서 또 인력이 부족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재외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초점에 놓고 영사 인력, 경찰 인력 종합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사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모두 그동안에 인력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를 형사부로 전환을 하고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를 겸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 외사국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로컬한 시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수사 공조를 해야 될 일은 자주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외사 기능을 좀 대폭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한국인들이 토요일 아침이면 이제 돌아오겠지만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태양광 업체 주식 투자로 해서 1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였습니다. 강압수사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함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 특검이라고 불리죠.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태양광 업체 주식을 사고 팔면서 1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 의혹이 어떤 건지 먼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민중기 특검이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둔 게 문제가 될 리 없겠죠. 근데 그 업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였는데 이 분식회계를 크게 한번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상장 폐지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상장 폐지될 때의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 원에 달아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 거의 상위 한 20위권에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반 투자자들, 소액 투주들이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7천 명이 넘고 1인당 피해액이 최대는 2,200만 원까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근데 그 대표가 민중기 특검의 동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정보를 얻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폐지되기 전에 매도를 해서 결국 차익을 거두고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사전 정보를 얻지 않았냐,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의혹이고요. 민중기 특검의 입장은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은 나는 이거는 그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했던 것이고 팔 때도 증권사에서의 뭔가 권유로 이때 팔 때가 됐다고 해서 팔았던 것이다로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피해자가 많은 업체였고 그 문제 있는 곳에 투자했다는 그것 자체가 지금 일단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거래 방식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업체가 이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던
그 업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네오세미테크인데요. 예. 김건희 씨는 그동안에 본인이 주식을 잘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 네오세미테크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도 매매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입증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정작 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을 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죠. 민중기 특검은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부터 비상장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각 시점이에요. 이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될 때 어떻게 상장이 됐냐면 예.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해서 이른바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장을 하면 상장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받잖아요. 우회 상장에서 상장을 했고 그 상장된 시점이 2009년 10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막바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가 야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 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분식회계가 알려지기 전에 주식을 팔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 보도를 보면은 이 민중기 특검이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당시 오모 대표가 주식을 처분한 시점과 비슷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 폐지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주식을 매각할 때 그러면은 미공개 정보를 알고 매각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 민중기 특검 측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 김건희 씨도 과거에 본인은 주식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민중기 특검 본인도 이렇게 주식 이력에 관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중기 특검이 계속 특별검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예.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민중기 특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다른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했고 증권사 권유로 매도를 했다. 그래서 정상 거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 해당 업체의 대표가 이 민중기 특별검사랑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인 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 본인이 말하고 있는 증권사 권유였다, 다른 지인이었다. 이것도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기 특검 본인의 이제 신뢰 문제가 아니라 특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국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매우 필요한 특검에 대한 이 신뢰도에 영향을 주면 이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적극적으로 좀 더 해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나 추가적인 뭐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에 의해서 피해를 본 7천 명의 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의적 책임이나 아마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을 했죠. 정의의 가면을 쓴 법복을 입은 도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파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온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주가 조작을 하다가 걸리면은 원금까지 앞으로 몰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명확한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거나 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를 통해서 수많은 코스닥 소액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린 회사에서 본인은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떠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지금 납득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예. 이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에 대해서 합당한 리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캄보디아 관련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이 대학생 사건 관련해서 대포 통장 모집책을 추가로 검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망한 대학생의 원래 이제 선배가 그 대포 통장에서 이제 인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 그 혐의로 그 선배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대포 통장 모집책을 추가로 검거했다는 소식 막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중기 특검 이야기 이제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민중기 특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생각나는 사건이 또 한 명 있죠. 이제 박영수 특검.
예전에 이제 포르쉐 그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은 의혹, 그게 있어가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그 당시에 거의 그 특검이 해체되는 수순으로 이제 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은 그 당시 박영수 특검은 특검의 기간은 끝났고 이제 재판을 간 과정이었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인 과정이었기 이미 때문에 4년 7개월이 그렇죠. 한참 지난 뒤였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산업자가 이 자살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남긴 유서에 내가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뭐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회적 비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역할을 포기를 하면서 이제 특검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특검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기 특검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박영수 특검과 직접적 비교가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박영수 특검은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기 특검 자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기 특검이 좀 더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특검의 수사 자체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 특검 뭐 그 민주기 한 명의 이 책임 때문에 이게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의혹에서 민주기 특검을 흔드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도 박영수 특검과는 다르게 저는 판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검의 기간은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실질적 진실에 다가가는 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과 비교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기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 드러났던 일이었고, 근데 이거 지금 오히려 이제 수사 중이라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요, 역대 특검 같았으면 이미 수사 기간이 종료되고도 남았을 만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7월 2일에 출범을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로서 108일 됐거든요. 내일이면 109일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 기간이 70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마치고도 남았을 만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수사 초반에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지나치게 장기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뭔가 계속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사건의 본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양평 공흥기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그 양평군 면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매우 불행한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을 폐지한다고 하니 지금 민중기 특검의 파견 검사들은 집단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점점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특별검사 개인에 대한 도덕적 하자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쯤 되면은 특검이 전반적인 상황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과연 어디까지 특검이 이 수사를 이어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의혹이 불거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특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야가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요,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두고 또 충돌을 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내란 행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 감사 때 법무부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정당 국힘에 대해서 위원정당 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통진산 사건에서도 그 재판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우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차 내란 성공했습니다. 2차 내란 들어갑니다.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사법부 압박, 다음은 헌법재판소 차례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이거 내란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 먼저 민주당이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다, 해산돼야 할 정당이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정당 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다,
라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당 해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헌법 8조 4항에 의해서 법무부가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거고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이 위원정당이나 그 해산을 제소한다거나 심판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질문이 나온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선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얼마나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는지 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그 해산이 제소되고 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판단하겠다고 한 거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거든요. 맞죠? 특검과 관련돼서 특검의 수사 결과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그 내란과 관련되는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전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에 가담했는가 이거를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정당이 해산될 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전체 정당으로 보면서 그것을 해산시킬 것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법무부는 부담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산을 제소했다가 헌법재판소가 아니다라고 기각을 해버릴 경우에는 법무부가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은 저는 제소까지 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질의를 하는 거는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엄청난 위배되는 행동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질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재 사무처장도 정당 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신중하게 답변을 했고 지금 성 부의장께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한다는 것은 가당키도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 전체가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동조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부터가 즉각적으로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규정을 하고 일군의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적극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 제소되면 저 같은 사람도 증인으로 나가서 왜 위헌정당이 아닌지 설명할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이건 잘못됐다고 했고 당사로 갔다가 그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때 같이 국회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막혀서 군경과 대치하면서 이거 위헌 위법한 계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열라고 대치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 구성원들이 당내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헌정당으로 전체를 해산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내심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무슨 해산이니 청산이니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공격을 하지만 막상 국민의힘이 없어지면은 공격할 대상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컨텐츠 부족, 민생 경제에 대한 아젠다 부재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도구로 그 정당 해산을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활용을 할지언정 실제로 제소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내심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최저치를 기록한 것 자체로 일단 뼈아프게 받아들여야겠죠.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좀 박한 평가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이번 주 말에 이제 발표가 됐던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누군가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은 집권 여당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이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왜 23년부터 급증했는데 이걸 방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뭐 판단을 심판을 할 때 아무래도 이 집권 여당에 대해 좀 더 박하게 가혹차게 좀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권 초기고 1년 차기 때문에 수많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국정 지지율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그래도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만 과반선까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개혁의 동력이 매우 얕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등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저희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별개로 조사가 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정당이 계속해서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그 국회에서 야당과 싸우는 모습들, 투쟁적인 모습들을 너무 보여주게 되면 이것이 대통령에게 좀 부정적인 국정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저는 정당에서도 이 국정 지지율의 하락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당 지지율도 있으면 지금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율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54%라고 그랬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이 39%,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5%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어제 NBS 조사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차이로 정부 여당 사이에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벌어지는 걸 봤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결국은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재판 독립을 뒤흔드는 사법부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보다 15% 정도 낮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본질을 보면은 저 공격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사법부를 공격해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5개의 재판이 걸려 있고 임기 중에도 언제라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거든요. 저렇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끊어줘야 될 책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본질을 좀 더 직시하신다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민주당에 가깝게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틀 전에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나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 조사에는 반영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정치 저관심층도 널리 포괄하기 때문에 조사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ARS 조사보다. 그래서 오늘 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 평가가 반영이 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지율일 가능성마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모든 시민들께 드릴 수는 없어도 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노력하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꿈은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빼앗아간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이제 또 나올 테니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사기와 납치 감금 사태 해결을 위해서 현지에 파견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열었었는데요. 내용 정리되는 화면이 있으면 조금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혐의 등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60여 명이 내일 오전 8시쯤 우리나라로 송환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추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남아 국가 전체로 불법 구인 광고 차단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현재 구금됐던 한국인 60여 명 전원이 국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로 캄보디아 당국과 조율이 이뤄졌습니다. 막판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세기가 프놈펜에서 이들을 태우고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 온라인 신용사기 등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자 체포 대상으로 국적기인 전세기에 타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경찰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연속으로 캄보디아 사태 확산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불법 광고 삭제 방안을 하루 전 지시한 데에 이어 이 같은 조치를 동남아 국가 전체로 확대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위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이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점검해 포털 사업자에 전달하면 게시물은 삭제 조치됩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꾸려져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선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숨진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과 함께 숨진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캄보디아로 돈벌이 하러 갔다가 납치나 감금을 당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이 사업 사기 광고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캄보디아행을 권유하는 모집책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아직도 월급 1,000만 원이 넘는 안전한 일자리라며 거리낌 없이 범죄 가담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탄탄한 회사라며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홍보합니다. YTN 취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 모집책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거주 지역과 나이, 성별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묻더니 대뜸 업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연인인 것처럼 하면서 뭐 오빠 하면서 이제 그냥 뭐 약간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통화하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 범죄를 같이 하자는 건데 취재진이 머뭇거리니 곧바로 고수익을 약속한다고 꿰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이제 1,150만 원 스타트고요. 그리고 조금 능숙해지시고 일이 좀 잘 되시면 바로 급여는 올라가요. 거의 1,4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회사의 주소를 보니 캄보디아에서도 범죄 단지가 가장 밀집한 곳으로 꼽히는 시아누쿨빌이 본사입니다. 모집책도 한국 언론 보도 등 최근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감금이나 폭행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며 설득을 이어갑니다. 안전해요. 회사가 탄탄하고 일단 안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로. 실제 감금이나 납치를 당한 한국인들은 현지 카지노에 빠져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바람에 대가를 치른 거라는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카지노로 돈 다 날리면 이제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래서라도 갚아라. 이후 설득이 통했다고 생각했는지 전화 뒤에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다며 그럴듯한 숙소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 이후 납치나 감금을 당했다는 신고가 이어지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여전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비상여권을 들고 캄보디아로 향하려던 10대 남성이 이 대한항공 직원의 설득 끝에 출국을 포기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은 푸놈펜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려던 18살 대학생 A씨가 탑승 수속팀 서비스 매니저의 만류 끝에 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A씨 항공권 정보에 중국 번호가 기재돼 있고 비상여권으로 편도 항공권만 가진 채 출국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거듭 상담했고 결국 공항 안내대에서 스스로 112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양측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A씨에겐 얼른 출국하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아온 50대 한국인 남성이 지난 6월 캄보디아 현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6월 18일 50대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주립병원에 심장질환과 하지정맥류 질환으로 입원 중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울산경찰청이 수사하는 120억 원대의 연애 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 사건의 조직원 모집책으로 알려졌는데 외교부는 일단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그동안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인들을 만나 노쇼 사기부터 로맨스 스캠까지 다양한 범죄에 동원된 경험을 들어봤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남아있는 한국인 규모가 1,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이들 문제가 앞으로 양국의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은 YTN 취재진에게 각종 피싱 범죄에서 유인책, 자금 운반책 등 다양한 범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군 경험이 있는 남성 A씨는 군부대를 사칭해 단체 예약을 하는 노쇼 사기에 동원됐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며 신뢰를 주고 특정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청한 뒤 선결제를 받아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메사단 홍대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삼겹살 예약하러 갈 건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잘 부탁드리긴 하다가 그 딱 타이밍에 이제 수리시키는 거죠.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일정 기간 친밀감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도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들의 주요 범행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과 프로필을 도용해 위장한 뒤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으며 돈을 빼앗았습니다. 여자인 척, 안녕 오빠, 메신저로 친해지면서 이렇게 우리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래요. 뭐 그런 식으로 4주, 5주 동안 교분을 매일매일 인사하게 하고 그게 수십 명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고수익 종목 정보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의 자금 운반책 역할을 맡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 계좌로 들어온 범죄 수익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해주면서 자금 세탁을 돕는 겁니다. 이체 업무를 시켰어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걸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시키는. 이처럼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 안에서 각종 범죄에 동원된 한국인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협박이나 폭행, 감금 등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 한국인 송환과 별개로 현재 범죄단지에 있는 우리 국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가 앞으로 캄보디아와의 외교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놓고 정권의 기획 수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1,000명이 넘던 국제수사 인력을 없애면서 해외 공조체계가 약화했고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세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국제 범죄 수사 전문 인력 경험이 단절되었으며 해외 범죄 공조 체계가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관련 공적 개발 원조 ODA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도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엄청난 지원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데 말이 됩니까?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직 개편과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한 기획 체포라며 대통령실이 배후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27일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속사포처럼 이거를 발송해요. 기획 체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체포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하셨습니까? 경찰은 출석 요청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체포 당시 대통령실 보고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이 정한 절차이며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하천에 빠진 중학생이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도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잠수복을 입은 대원들이 하천에 모여 있고 그 주위로 다른 소방대원들은 가림막을 세웠습니다. 경기 의정부 중랑천에서 실종됐던 10대 A군이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하류에서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3일 A군 등 중학생 3명이 중랑천 징검다리 인근을 찾았고 이 중 2명이 하천에 들어갔다가 A군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당시 내린 비에 물이 불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이 많이 불죠. 사고 난 후로부터 물 조금 넘치면 건너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A군이 입었던 옷과 지문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번 실종 사고와 학교 폭력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실종 나흘 전인 지난 9일 사고 장소인 중랑천 징검다리 인근에서 한 상급생이 숨진 A군을 포함한 후배 5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가해 학생과 실종 당시 함께 있던 친구 등의 진술을 들어본 결과 현재까지는 학폭과 이번 실종 사고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학생 시신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조용훈 씨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 오후 6시 20분쯤 원미구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조 씨가 스스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튜버로 활동한 조 씨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시청자들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이 2달 만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원격 근무용 컴퓨터에 들어있던 공무원 인증서 650건이 유출돼 정부가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미국 해커 전문 매체 프렉은 지난 8월 정부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해킹 여부에 대해 2달 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정부가 결국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누군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몰래 빼돌린 다음 이를 이용해 온나라 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지난 7월 중순 확인했다는 겁니다. 유출된 공무원 인증용 파일은 현재 확인된 것만 650명분. 이 가운데 12개는 인증서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650명의 인증서 파일 중에서는 유효기간이 다 만료된 과거의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3명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해커들이 정부의 원격 근무용 프로그램이 깔린 외부 인터넷 PC를 노리고 접근했다고 의심합니다. 원격 근무용 PC나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깔릴 경우 인증서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증서도 갖고 있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인증체계가 됐을 경우에는 탐지 모니터링 툴에 잡히지 않고 정상적인 사용자로 인증돼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정부 원격 근무 시스템 인증 절차와 온나라 시스템 로그인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등을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이번 해킹 배후가 북한 김숙희 조직인지에 대해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 불법 기지국 16개가 추가로 발견되며 피해 규모도 늘었습니다. 특히 KT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 일어난 시점이 무려 1년 전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KT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이뤄진 통신 과금 결제 1억 5천만 건의 전수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 기존 4개로 파악됐던 불법 기지국이 16개나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기존 4개에서 16개가 증가한 2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액 결제 피해 고객은 6명이 증가한 368명으로 확인됐고요.
전체 무단결제 777건 가운데 문자 인증 방식을 통한 소액 무단결제도 63건이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액수 역시 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불법 기지국을 활용한 최초 개인정보 유출 시기가 지난해 10월로 크게 앞당겨졌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저희가 최초 발생 시기가 저희가 3개월일 되는 6월 26일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24년 10월로 확인됐습니다. 1년 전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무단결제 이외에 또 다른 범행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이 아닌 강원도에서도 새롭게 불법 기지국 접속 흔적이 발견되는 등 피해 범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만큼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 KT의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 시스템의 절반 이상이 복구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밤 9시 기준으로 화재 발생 21일 만에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357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등급별로는 1등급 31개, 2등급 41개, 3등급 41개, 4등급 139개가 복구됐습니다. 네, 최근 가을비가 참 잦은데요. 내일까지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 초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잦은 비에 계절의 색이 희미해진 올가을. 강원 산간에는 이달 중순까지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강릉에도 300mm 가까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기며 평년 10월 강수량의 2배를 넘었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겠고 지역에 따라 많게는 7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면 당분간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다운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찬 고기압이 확장하면 대부분 지역은 맑지만 강원 영동은 동풍이 지형을 따라 상승해 비구름을 만들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자리 잡으며 바람이 매서워지고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기온은 6도, 파주는 3도까지 떨어지겠고 남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다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인 만큼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걸로 보입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후반부터는 다시 평년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에 에이펙 기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국빈 방문 행사가 진행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정상의 국빈 방안은 아직 조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환대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아주 높은 수준의 예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두 정상이 국빈 방문으로 방한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방문 형식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장소가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예우를 하려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정부 대표단에 이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미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번 주말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 협상 최종 타결에 힘을 보탤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LG 구강모 등 4대 그룹 회장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골프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저희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좀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초청으로 남아공의 전설적인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의 90살 생일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는 오픈 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하는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의 70여 개 기업 회장과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회동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행사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 일본, 타이완 대표 기업 총수 1명씩과 한조를 이뤄 라운딩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4대 기업 모두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는 마련될 것으로 보여 최종 타결 국면에 직면한 정부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25%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주축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도 곧 합류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 7월 말에 이어 2달 반 만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미국에 다시 모이면서 이번 주말까지가 협상 최종 타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는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다양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에 가담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오늘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A씨는 연애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위장해서 이거 로맨스 스캠 이용하려고 막 화려한 모습을 막 해외에 놀러 가가지고 막 비키니 입고 찍는 사진과 프로필을 도용해 위장한 뒤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며 돈을 뜯어낸 건데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캄보디아에서 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30 한국인 조직원 5명이 붙잡혔는데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조선족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이른바 로맨스 팀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조건 만남 등을 해줄 것처럼 속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두고 외국에 본거지를 마련해 범죄 조직으로 활동하면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일부는 불법적인 일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캄보디아행을 선택했고 범죄 단체에서 활동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로맨스팀뿐만 아니라 대검팀, 해킹팀 등 마동석 조직의 가담자 27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줬다며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한 문 검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문 검사의 양심 고백이 국민 마음을 울렸다며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고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약한 이들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면서 문 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외압의 윗선, 또 숨은 그 윗선을 밝히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당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허위고 무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엄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엄 검사는 지청장으로서 면담하며 의견을 교환했을 뿐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사기와 납치, 감금 사태 해결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우리 정부 합동 대응팀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현지 경찰에 체포돼 있는 한국인 송환 절차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이청환입니다. 약 5시간 뒤로 예정된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 64명의 국내 송환을 앞두고서 정부 합동대응팀에서 관련 사항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위해서 이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송환을 위해서 그간 캄보디아 측과 세부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합동대응팀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캄보디아 정부 인사들을 만나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께서 송환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합동대응팀은 오늘 오전에 옌티엥 푸티라스메이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을, 오후에는 서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각각 만났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저는 우리 국민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옌티엥 외교부 차관과는 크게 2가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옌티엥 차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그간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계획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와 같은 방안이 스캠 범죄 근절과 양국 간 협력 증진, 나아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둘째, 옌티엥 차관은 양국 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스캠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스캠 범죄에 연루되어 국내 송환된 우리 국민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캄보디아를 다시 방문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양측의 공통된 인식에 근거하여 저는 그러한 재입국자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에서 장기간의 입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옌티엥 차관은 내무부와 함께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만나뵌 훈만의 총리 역시 입국 금지 등 조치를 위해 한국인 스캠 범죄자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었던 만큼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서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 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립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TF의 정식 명칭, 운영 방식 등 구체 사항은 다음 주 중후반 캄보디아 경찰청과 우리 주 캄보디아 대사관 간에 논의하기로 했고 논의 결과는 공동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 TF 회의 정례화를 위해 양국 경찰 간 수사 과정에서 정보, 증거 공유 등 수사 공조, 기술 협력, 범죄 연루자, 조기 송환 등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 부총리는 캄보디아 전국 관서에 범죄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 발견 즉시 구조하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는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수사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개발 협력 사업을 우리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서 부총리가 우리 국민 범죄 연루자 재입국 방지를 위해 한국인 추방자 대상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우리 측에 제공할 것이라고 한 데에 대해 저는 우리 당국이 보유한 범죄 대응 관련 정보를 캄보디아 측에 제공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이틀간 이루어진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위원으로 임명된 데 대한 강중구 심평원장의 답변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 원장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사건이 10여 년 지났고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달 말 시작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행사 기간 서울의 주요 궁궐과 왕릉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오늘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 유적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능유적본부는 행사 기간 국민 참여를 늘리고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와 삼성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 경기 전부터 내린 비로 취소됐습니다. 이미 가을 야구 6경기를 치른 삼성은 체력을 보충할 하루를 얻었고 한화는 선발 폰세가 던지다가 내려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8시 이후로 예보된 비가 경기 전부터 시작되면서 대전에서의 시즌 가을 야구 첫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비가 더 반가운 쪽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이미 6경기를 치렀습니다. 지친 몸에다 정규 시즌의 3배 이상이라는 가을 야구의 중압감, 여기에 주말 낮 경기로 이어지는 일정까지 삼성에겐 보약 같은 휴식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완장이니까 시간이 6시 반 정도 내일 2시 정도여서 그런 게 좀 부담이 가는데 그런 부담이 덜어졌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13일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허리를 다쳐 4차전에서 쉬었던 김영우에겐 더 고마운 비였습니다. 삼성은 가라비토가 그대로 1차전 선발로 나서고 1차전 결과에 따라 4일을 쉰 원태인을 2차전에 내보낼 카드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 맞춰 준비를 해온 한화는 비가 반갑지는 않습니다. 다만 폰세가 선발로 나온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비가 그쳐 경기 개시 결정이 난다 해도 경기장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 폰세는 거의 몸을 풀지 않고 대기했습니다. 폰세는 덕분에 변함없이 1차전 선발에 중책을 맡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고 내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삼성이 원태인 아웃으로 6회 초까지 1대0으로 앞서다 비로 경기가 중단됐고 결국 이 비는 기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을비 변수가 올해는 녹색 그라운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 밖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 중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뽑혔습니다. 이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시상식에서 올해의 국제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건 손흥민과 김민재에 이어 3번째로 이강인은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프랑스 리그앙, 프랑스컵에서 우승을 도왔습니다. 2025-2026 시즌 프로배구 정규리그가 내일 개막해 6개월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남자부에선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양강 구도가 예상되고 김연경이 없는 여자부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던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은 6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구단 사상 처음으로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대한항공과 양강 구도를 이룰 전망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재계약에 성공한 레오와 허수봉이 이끄는 공격력이 여전히 막강하고 We keep your dream alive and keeping in the first rank of this regular season that we done last years. So this is why I put my team in the first ranking.
대한항공은 이달 말 제대하는 토종 거포 임동혁이 공격력에 힘을 보태면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밉니다. Korean Air, porque eu acredito muito de verdade em cada membro da equipe, em cada atleta que está trabalhando ali o dia a dia com a gente. 현대캐피탈은 베테랑 정광인의 이적 공백 여부가, 대한항공은 주포 정지석의 회복력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KB손해보험과 OK저축은행이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제 김연경이 떠난 여자부는 한마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나마 외국인 선수가 검증된 IBK 기업은행과 도로공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교체할 선수들이 저희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간히 또 그냥 적당하게 선수들을 이렇게 바꿔서 대체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GS칼텍스가 3위 경쟁 전망에서 조금 앞서 있지만 여전히 절대 강자는 보이지 않아 올 시즌 여자 배구는 2강 5중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는데요. 특히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동과 충남, 제주도에 최고 60에서 70mm로 가을비치고 양이 많겠고 다른 지역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1도, 광주 21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점 더 크게 떨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